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17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7번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이 고구려 독자적 천하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17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고구려 독자적 천하관은 중국의 천하관과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그 고구려 독자적 천하관이라고 이제 이름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천하관 자체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인식 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자신과 세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천하관의 주요 내용인데, 자, 그래서 고구려 천하관의 구성 요소를 이제 살펴보면 뭐 하이관, 천손의식, 다원원적 천하관, 태양의식 이런 거 네 가지로 이제 크게 구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중에 제일 독특한 게 이 다원원적 천하관인데, 다원원적 천하관은 중국의 천하관과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죠. 일단 그 다원어적 천하관을 알기 위해선 중국의 천하관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중국의 천하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자, 여기 하늘이 있으면 상제가 있죠. 그래서 하늘의 명을 받고 있는 천자가 있죠. 그래서 천명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천자가 주변 그 자신의 중국을 통치하고 주변에 이제 네 개의 오랑캐를 통치해요. 이민족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이, 서용, 남만, 북쪽 이렇게 네 개의 오랑캐들을 통치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보통 그 사이간이라고 해요. 네 방향으로 이는 이제 오랑캐죠. 네 방향으로 그 오랑캐가 있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다. 중화가 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중국식 천하관인데, 중국은 요거 외에 다른 식의 어떤 중심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독자적인 천하관에 의해서 중심에 입각해서 그 주변에 나를 통치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게 중국의 천하만 인정하죠. 중국의 천하만. 그래서 이 중국의 천하관은 상당히 배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고구려 천하관은 좀 성격이 달라요. 중국의 천하관처럼 사이관을 가지고 있죠. 여기 사이관. 그래서 자신이 뭐냐면 중앙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관과 연결되죠. 중앙은 중화, 나머지는 그 오랑캐. 그래서 이 하이관은 이제 사이관이 돼가지고 그 사방이 이제 오랑캐도 이제 보고 자신 중화도 보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만, 또 이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중국과 달리 하나의 천하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천하관 있죠. 여기 중국식 천하관이 있으면 여기 또 뭐냐면 고구려의 천하관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유목적 천하관이 있죠. 그러니까 세 개의 천하관을 인정하는, 공존을 인정하는 다원적 천하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중국이 통치하는 영역도 인정하면서 그다음에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도 인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구려 입장일 때는 그 나름대로 북저, 그 다음에 서용, 동이, 남만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구려에서 신라를 볼 때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신라의 왕을 동이매금 이렇게 이제 칭했죠. 그래서 신라는 고구려가 중앙을 볼 때 동쪽에 있는 나라니까 동이라고 칭한 거고, 그 말 자체가 고구려 중에 그러니까 중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구려 천하관은 중국과 다르게 이제 배타적 천하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변에 신라가 백제의 제국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거란과 외는 자신의 천하관을 배제시키죠. 그래서 거란과 외가 이제 들어올 경우에는 자신의 천하관에서 이렇게 뭐냐면 배제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쳐들어오면 이제 쫓아내는 그런 존재지 그들 통치의 영역으로 이제 바라보진 않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다원적 천하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문에서 보이는 이제 독자적 천하관 내용을 보면 강개토 대왕릉비나 모두루 모비명, 중원 고구려 비명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강개토 대왕비에서는 천자지제, 자신을 하늘의 그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천송곡이라고 하고, 이런 것은 중국과 또 다른 모습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지만 여기는 하늘의 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의미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 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 그리고 이제 태양이라고 이제 불렸다. 태양이라는 것은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왕 중의 왕.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말하면 황제의 의미인데 여기에서 이제 태양의식도 이제 뭐냐면 독자적 천하관을 구성하는 그 한 요소죠. 그 다음에 신라를 동이라고 부르고 백제를 백잔, 노객 이렇게 낮춰서 부르고 자신을 하라고 자칭한 거 이런 것들은 일종의 하이간에 입각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모지는 모지명에서는 고구려를 천하사방의 가장 신성한 곳 이렇게 포방을 했고 그 다음에 주몽을 해와 달의 자식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도 독자적 천하관을 대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원 고구려 비문 이제 보면 여기 중원 고구려 비문 이제 여기에서 그 문자명왕 때 만들어질 거 보고 있는데 장수왕 때 내용을 좀 기록한 걸로 보고 있어요. 자기 나라 왕 그러니까 장수왕이라고 추종하는 왕을 대왕, 조왕, 그다음에 하늘의 명을 받은 수천 이런 게 불렸던 반면에 신라를 동이, 신라왕을 매금 이렇게 불렸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볼 때 이제 뭐냐면 그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라를 동이로 보고 신라왕을 정확하면 동이 매금이죠. 예, 동이 매금으로 보고 해서 오랑캐로 봤다. 이렇게 있고 신라왕과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해서 종족의 위치를 이제 굳건히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등등을 할 때 이제 중원 고구려 비문에 독자의 천하관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강개토 대왕비나 중원 고구려의 그 내용들이 있죠. 그 한번 볼게요. 자, 왕 20년에 경술 동부여는 예로부터 추몽왕의 속민이다. 예, 이 추몽왕은 이제 누구냐? 고주목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고주목, 고구려 세운 속민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조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토벌하여 군대가 동부여에 이제 돌아다니까 여기가 이제 예전에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나라가 놀래 왕의 은덕이 두루 미치자 이에 군사를 돌려 돌아왔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강군에 따라온 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미구르 압로, 비사무 압로, 그래서 타사도 압로죠. 그러니까 압로자가 이렇게 붙으면 되게 누구냐 부여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부여인.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강개토 대왕이 동부여를 이제 점점 정복하는 기사들이죠. 그 동부여 외에도 또 북부여가 있죠. 예. 북부여는 이제 문자명왕 때 이렇게 점령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중원 고구려 비문, 충주 고구려 비문인데, 자, 고조 대왕. 이 고조 대왕은 이제 명칭이 중요하죠. 왜냐면 고조라는 명칭을 고구려가 처음으로 비문에 적어놓은 곳이 중원 고구려 비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조라는 명칭이 적어도 장수왕 이후에는 같이 고구려와 함께 사용했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이 비문 속에서. 그 다음에 뭐뭐 왕가 땡땡 신라 매금. 이 신라 매금은 이제 누구하고 이제 추정하고 있냐면 눌지왕이라고 추정했죠. 그래서 그 대대로 형제와 같이 지나고 상하가 화목하게 천도를 지키기 원하여 동쪽으로 왔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구려 독자적인 천하관을 볼 수 있는 게 동이매금이죠. 네. 그래서 신라 매금을 동이매금이라 칭하고 있어요. 동쪽의 오랑캐 매금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뭐랄까요? 마립간의 비칭 정도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이게 그게 그런 의미를 쓰는 게 아니라 마립간에서 왕을 넘어가는 중간 단계 가도기 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중원 고구려 비문 외에도 그 당시 울진 봉평비 거기도 이제 보이고 있죠. 동이 매금이라는 그 칭호가. 자, 뭐 이런 내용들 볼 때 요 가와 나는 이제 뭘 반영하고 있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독자적 천하관을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좁게 해석하면 또 뭐냐면 여기 하이간. 왜냐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동이라는 말 있죠. 네, 그리고 여기도 동부여를 이제 뭐냐면 자기의 속국을 보고 자신을 중심으로 보는 그런 사고 방식에서 독자적 천하관의 구성 요소는 하이간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요 부여와 그 다음에 여기 신라 매금을 그냥 자기의 세력 범위로 인식하고 이런 것들은 인식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는 그런 측면을 볼 때는 또 다운로드 천하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큰 카테고리는 독자적 천하관이지만 좀 세부적으로 이제 얘기하냐면 하이간과 그 다음에 다운로드 천하관 요거도 이제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출문제 17번도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역의 나라 이름을 쓰고
니은과 디귿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뭐냐면 대의식을 써라. 그래서 기획의 나라 이름은 이제 여기 딱 보면 여기 아까쯤에 뭐죠? 동부여죠. 동부여. 예. 그래서 여기 동부여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압로. 대압로자가 붙으면 부요의 친구라고 했죠. 예.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 보이는 공통된 그 고구려의 대인식 보면 자 이게 주친 게 좀 그런데 추모왕의 송민 그 다음에 동의매금 그래서 이때 이제 송민이라는 의미가 자신의 중앙을 보고 나머지는 그 오랑캐로 보는 거죠. 동의매금에서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걸 이제 두 개의 공통적으로 때 하이간 볼 수가 있고 또 사이간이라고 해서 사방이 오랑캐로 간접 동의 서용 남만 북적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이는 게 독자적 천하간 고구려 독자적 천하간으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인의 대인식이라고 했죠. 고구려 대인식은 이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고구려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 어떻게 인식을 하냐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인들 이제 대인식과 관련된 건 두 가지가 있어. 하이간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다원적 천하간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셋 중에 한 두세 가지는 답으로 이게 설정했을 거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다원적 천하관은 또 어디와 연결되냐면 고려의 천하관과 연결돼요. 예. 그래서 고려 천하관에 대해서 이제 심부셈에서 이제 나와 있죠. 고려 천하관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고려의 배타적 천하관을 있고 예, 토풍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하풍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중국식 천하관 이것도 배타적 천하관이죠. 마지막으로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이지만 그러니까 고려의 천하관이지만 실제로 중국의 천하관과 그러니까 유목세계의 천하관을 동시에 인정하는 다원어적 천하관 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죠. 고구려 중심인데 배타적이고 두 번째는 고려의 중심이자 배타적이고 두 번째는 중국 천하관인데 이것도 배타적이고 얘는 토풍, 하풍. 근데 대부분 다수의 이제 믿고 있었던 천하관은 고구려 천하관이지만 또 중국의 천하관과 유목적 천하관을 동시에 인정하는 다원적 천하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디에 영향을 줬다? 예, 그렇죠. 고려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고구려 천하관이 고려의 천하관에 영향을 줬다는 거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천하관을 강조했을까요? 고구려 천하관을 그 당시 동국공정에서 고구려를 중에 중국의 속국, 지방정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고구려는 이제 더 이상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천하관을 이제 내세웠던 거죠. 고구려 나름대로 천하관. 그래서 천하관 관련돼서 뒤에 더 살펴보겠지만 이제 문제가 한 두 문제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동국공정과 관련돼서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통일신라의 정치를 보죠. 자, 여기 이제 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그 신라와 이제 삼국사기 상대, 중대, 중고 이렇게 이제 시대 구분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하고 삼국사의 시대 구분을 어떻게 이제 했나 그 관련된 건데 자 1번과 2번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잠깐 이제 그 8편의 주제별 정리를 좀 보고 이제 풀어볼게요. 자, 그 테마 4번을 이제 보죠. 그 신라의 시대 구분 기준을 보면 삼국사기하고 이제 삼국유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그게 이제 그 삼국사기는 그 혈통에 따라서 상대, 그다음 중대, 하대로 나누죠. 그래서 성골은 처음부터 해가지고 진덕여왕까지 성골이고, 그다음 무열왕과 해공왕 때는 무열왕께 진골이 차지하는 그 시대 중대라고 하죠. 그다음 성덕왕과 경수왕 하대, 내문왕께 진골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 성골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4세기 이후에 형성됐기 때문에 요거는 혁허세부터 있었다는 건 좀 약간 오류가 좀 있어요. 이건요. 자, 하여튼 그다음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상고, 중고, 하고 그래서 혁허세부터 지증왕 이전까지는 고유 왕명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버프왕과 진덕여왕 때는 불교식 왕명을 썼죠. 그 다음에 이제 무영 이후부터는 그 중국 시로 제도가 실시됐다.
그래서 이제 요게 두 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뭐냐면 신라사 시대 구분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내용을 먼저 볼까요? 1번 문제 풀어보죠. 자, 신라에서 삼국사가 상대, 삼국사 중고라고 구분했던 시대에 이렇게 있는데, 자, 요때 이제 신라에서 상대는 어디에서 어디일까요? 아까 이제 포에서 보는 것처럼 헛거세하고 붙어서 진덕여왕, 요 시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중고는 이제 어디 시대를 얘기하냐면, 이제 뭐냐면, 그 중고는 그 당시 이제 그 아까 이제 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유 왕명을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던 시대죠. 그래서 버풍왕하고 붙어서 진덕여왕 이렇게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두 개가 겹친 게 이게 좀 넓은 범위고 이게 작은 범위죠. 그래서 요게 요 정도면 요걸 요 정도. 예. 그래서 여기에 삼국 유사의 버풍왕부터 진덕여왕까지. 예. 그럼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죠. 다음 고조시대에 편찬한 두 역사서에 신라사에 각각 세 시기를 구분한 거다. 두 역사서는 이제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를 의미하죠. 삼국유사를. 자, 그래서 각각 시기를 이제 세 시기로 구분한 거다. 가를 하나의 시기로 설정한 책이 있는가? 그다음 그 설정 기준을 얘기하시죠. 자, 가는 이제 버프왕부터 해서 그 당시 무령 이전에 그 시기인데, 그래서 무령 이전에 이제 마지막은 진덕여왕이죠. 그래서 이렇게 버풍이나 진덕여왕 이렇게 이제 해서 중고라는 시기를 설정한 것은 어딜까요? 삼국 유사죠. 그래서 이 중고 시기는 앞에 삼고 시기 같은 경우에는 고의 정통 칭호를 사용했죠. 그래서 거서관, 차창호, 이사금 이런 걸 사용했고 여기에서는 불교식 병명을 사용했어요. 법명, 예, 법명을 사용했던 시기죠. 그래서 불교식 왕을 사용했다. 자, 그래서 변명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칭호예요. 예, 예. 사후세계 뭐냐면 사후에 칭해서 평가받아갖고 칭한 게 아니라 시호와 달리 그때 당대에 사용했던 거죠. 당대에. 자, 그 다음에 나시기 때, 그러니까 무령과 성동왕 때, 그 요 시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중앙 집권화된 시기죠. 중앙 집권화된 시기에 그 중대들 거의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중대 무령왕 시기죠. 육부의 성격이죠. 자, 육부라는 것은 이제 학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언제 율지왕 때 성립된 정치 단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왕권과 이제 뭐냐면 서로 그 대립과 갈등, 경제 갈등을 견제 기능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부가 이제 좀 세력이 약해지고 나서 부가 뭘로 바뀌게 되죠? 행정 단위로 바뀌죠. 행정 단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육부의 성격 이걸 쓰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답을 구성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 집단에서 벗어나 그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정치 집단에서 벗어나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답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3번을 보자. 자,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도 제시한 왕의 제2기간 동안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삼국사기 기록이죠. 상대든 김사인이 한바다 제2가 자주 나타난 이유를 상소하여 시정의 득실을 강하게 비판하니 왕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다음 중신들이 시종으로 계칭하고 그다음 제역 박사를 조교로 뒀다. 자, 이런 얘기였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상대는 김사인이 이제 올린 상소보다는 뭘 이제 볼 수 있냐면 중시에서 시중으로 계칭한 거죠. 중시에서 시중으로. 그래서 이 중시에서 시중이라고 계칭한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시에서 시중을 계승하는데 집사부의 중시대 시중 재고 높은 산 시중을 계칭한 것은 언제 때일까요? 이거는 경동왕 때야. 경동왕 때.
자, 경동왕 하면 뭐가 생각나죠? 한화정책이 생각나죠. 한화정책. 자, 그래서 이 한화정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어. 왕권을. 자, 그래서 이제 그 경동왕 때 관련된 내용을 보는 것은 보면 자, 독서상품가와 설치해서 관리 선발했다. 이건 언제 때죠? 원성왕 때죠. 원성왕 때. 예. 그 다음에 불국사와 석군사를 창건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국사와 석군사는 원래는 지금은 석군아님이지만 지금 예전에 석군사였어요. 이게 독립사찰이었죠. 경덕왕 때 그 전에 오는 이제 연기서다에 보면 김대성이 전세의 분물을 위해서 석광을 만들었고 현세의 분물을 위해서 불국사를 창건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경덕왕이 왕실 원찰로서 창건한 것이 정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이걸 통해서 왕실의 권위와 신성성을 보양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답이 맞죠. 그 다음에 주군현의 고유지명을 중국식 이름 바뀌었죠. 이것도 맞아요. 예.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중국식 하면 한자죠. 외자로 이제 구성돼 있죠. 그래갖고 예전에 한산주라고 불렸던 것을 한주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쳤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름만 고친 게 아니라 일종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뜯어 고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의 제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이름을 고치고 그 이름과 걸맞는 그 시스템을 개선해서 중앙집권적인 어떤 국가체제를 만들려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제 경동왕이 죽고 나서 반발이 많았어. 네, 그래서 어린 해공왕이 그 감당할 수 없어갖고 결국에는 다시 고유지목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노급을 없애고 그 매년 조를 지급했다. 이건 누구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신문왕과 관련된 거죠. 신문왕. 네. 그래서 이제 노급이나 관료전 이게 이제 매년 조는 관료전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것은 관리의 직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지급한 거죠. 그래서 이건데 이제 노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설이 있지만 일정한 이제 조용조 징수권을 갖고 있고 근데 이에 반해 관료전은 그 뭐만 수조권만 갖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건 있는데 이제 경동왕 때 오히려 거꾸로 예전에 폐지했던 노급을 다시 부활시키고 관료전을 폐지했죠. 그래서 거꾸로 됐던 거야. 그래서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호족이 아니라 귀족들이 반발이 너무 크니까 그걸 무마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실시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학교의 통설이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사료 내용을 간략하게 쓰고 이 사건이 나타난 왕의 계승 변화와 정치 세력의 재편을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 한문사료를 이제 내용을 보면요. 요 한문사료 내용은 이제 진덕왕이 죽으니까, 요때 이제 진덕 여왕이죠, 왕인. 자, 그때 이제 여러 신하들이 그 알천에게 섭정하기를 청했다. 알천은 상당히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죠. 힘이 세기도. 호랑이들 맨주고 패고 죽인 사람은 유명하고. 근데 알천이 한결같이 사양하길 말하기를 신이 늙고 이렇할 만한 덕행이 없다. 가끔 덕망이 높은 충추공만이 만한 자가 없다. 실로 가히 빈곤하고 어려운 세상을 돌 영혼 호홀이다. 그래서 결국에 김춘추가 이제 봉하여 왕을 삼았다. 이게 3번 사용하다가 부득이 왕위를 이제 취했다. 이건 뭐 동양적 미덕이고요. 자, 이게 삼국사기 기록인데,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순위자인 알천이 왜 이걸 거부했냐? 왕위를. 이 사람이 덕이 진짜 없어서요? 네, 그건 아니고 표면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이제 그 당시에 그 김춘추가 외교적인 어떤 성과도 많이 거뒀고, 그리고 김춘추가 이제 무적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김유신과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알천이 만약에 왕이 될 경우에는 권력이 위태위태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차라리 물려주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그걸 물려준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료의 내용은 진덕여왕이 죽으니까 김춘추가 알천을 물리치고 왕이 올렸다. 그 내용이죠. 자, 왕위 계승은 어떻게일까요? 이때부터 성골에서 몰려온 게 진골로 변했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골이 뭐고 진골이 뭐냐?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뭐 함부 단정 지을 수 없는데 교과서에서는 그 당시 이제 진흥왕이 2명의 아들이 있었죠? 동률과
그 다음에 금률, 사중이라고 하죠. 자,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왕이 될 사람은 누구냐면 동률이야. 근데 이 사람이 태자로 봉해졌다가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두 번째 아들이었던 사중계, 금률계가 왕이 되죠. 이게 진지왕인데 진지왕은 나중에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쫓겨나고 동률의 이제 뭐냐면 그 아들이었던 백정, 진평왕이 왕이가 되죠. 그래서 진평왕은 그 당시 사중계를 배제하고자, 예,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동률계만 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확보하려고 했죠. 그래서 자기 동률계를 선골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중계를 진골이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배제하려고 했다. 근데 문제는 진평왕이 딸이야. 예, 그래가지고 세 명의 딸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명의 딸 중에 성동양이 이제 덕만이 성동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동양이 죽고 나서 그 진평왕의 동생이 국반의 딸 있어. 그러니까 진평왕 입장일 땐 조카죠. 승만이 진덕여왕이 돼요. 근데 진덕여왕 이후에 이제 사후에 이제 자손이 끊기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지왕의 손자, 그러니까 용춘의 아들이었던 그 무여왕이 왕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성골에서 진골계로 넘어가게요. 그래서 무여왕기 진골계로 이렇게 넘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성골과 진골이 삼국사기에는 그렇게 몇 줄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가 성골이고 뭐가 진골이냐 그 기준을 아직까지 논쟁 중이에요. 그 논쟁들은 이제 후쌤이 정리를 해놨는데 학계에 이제 논쟁이 많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기가 좀 그렇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왕위 계승상의 변화, 팩트만 얘기하면 성골에서 모여간 게 진골 변화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정치세력 재편에 관련된 것을 서술하는데, 자, 이때 정치세력은 이제 김춘추가 신흥 무장세력 김유신 세력과 손을 잡고 기존의 기족세력 억제하고 육특분 세력을 등용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김춘추나 김유신이나 일종의 이너서클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웃사이드였죠. 그래서 서로 이제 손을 잡고 기존의 귀족세력들을 쳐내고 김춘추 외교력으로, 그다음에 김유신은 군사력으로 이렇게 손을 합해서 무효왕 후반기, 이제 무효왕 때 들어와서 이제 무효왕 그러니까 무효왕이 즉위하고 나서 전제 정권을 강화시켜 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 문제. 이거 5번 문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그 통일신라 이제 이야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무효왕 때 전제 정권의 특징들을, 여러 왕들의 특징을 잠깐 한번 개관하고 나서 문제 계속 풀어보죠. 자, 어디를 보냐면, 자, 38페이지 22번을 보죠. 네, 테마 22번. 자, 신라 중대에 이제 보면 이제 그 신라 중대에서 자주 나오는 게 신군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전제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귀족 세력을 축출했죠. 김홍대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다음에 많은 정권들을 이제 참여했던, 초반에 정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쳐내고, 이런 전제 왕권 정책들은 후에 이제 자신들이 협력했던 세력까지 이제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특히 대표적인 게 가야 계통의 김씨 계열이죠. 자, 유교적 정치 이념을 포방을 했죠. 그래서 국학을 수입을 했고, 그렇지만 포방만 했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그 정치 원료로서 이제 받아들인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육전체제를 완비했죠. 14부를 완료시키고, 그 다음에 지방군사제도 정비 보면 오서경을 정비했죠. 그래서 그 왕경이 금성이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는 걸 견함을 보완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깼고요. 그 다음 지방에 구주를 나눴어. 이번에 이제 기출 나왔던 게 이건데, 구주를 나눌 때 억지로 되지도 않았는데 3주 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식으로 나눴죠. 그래서 일통 사망 의식을 보여줬다. 그리고 각 주에 이제 십정을 설치했는데 십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민족별로 구성이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민족분이 아니라 제가 말이 잘못했어요. 구서당이죠. 네, 제가 각 주에 십정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한산주만 다만 그 병방이 있기 때문에 이정을 설치했고요. 구서당은 이제 신라인을 중심으로 고구려 백제, 보독국인, 말갈린, 그래가지고 민족 융합을 의미해서 각 부대별로 민족별로 구성됐다. 그래서 또 능력이 보독국인데, 보독국은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만들어진 거죠. 고구려 유민. 그래서 예전에 한번 경동맹 할 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간료전을 지급하고 노고를 배제했다. 네, 그러니까 간료전을 먼저 지급하고요.
노고비 2년 뒤에 폐지했어요. 이 순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그 한문사조와 함께 물어본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관리의 경제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아까 관료전과 이제 노급의 차이점 얘기를 했죠. 공통점은 둘 다 뭐냐면 관리의 어떤 직무 대가를 주는 건데 월급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관료전 같은 경우에는 수조권 이제 주는 거고 노급 같은 경우에는 조용조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리고 중국식 오묘제를 실시를 했다. 그래갖고 오묘제라는 것은 일단 이제 불천지주가 있어요. 이거는 평생 동안 이제 기가 세가지고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뭐냐면 계속 제사를 지내야 할 인물이 있어요. 이게 한 명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4명의 이제 자기들 기준에서 4대까지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보면 미추왕은 이제 당연히 이 미추왕은 김씨의 어떤 공통된 조상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왕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내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미청 이후부터 진지대왕, 그다음 무능대왕, 태조대왕, 문무대왕 이렇게 있죠. 자, 신문왕 입장 올 때는 문무대왕은 누구야? 아버지죠. 태조 무효왕은 할아버지죠.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왕이 됐으니까 그 당시 종묘에 올릴 그 신주단지에 올릴 권한이 있어.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용춘이 있고 진지대왕 있죠. 자, 일단은 진지대왕은 폐위됐죠. 정통성이 없는 왕이에요. 그리고 요게 특징은 용춘이 여기 집었는데 원래 요 자리에는 용춘이 들어가서 안 돼요. 이 순서에서는 뭐냐면 누가 들어가냐면 진덕여왕, 선덕여왕 이런 식의 이제 자리가 올라가야겠죠. 근데 진덕과 성덕은 제외하고 동률계는 제외하고 용춘, 사륜계를 집어넣은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왕통은 그 당시 동률계를 배제한 채 사륜계를 이제 정통 보겠다. 그래서 금률계를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진지한 계통으로 이렇게 정통을 본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왕권의 혈통을 명확히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뭐 달구벌로 계획을 했죠. 그래서 천도계는 달구벌은 오늘 대구죠. 그래서 금성이 너무 한쪽에 치우쳤고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귀족 세력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실패를 했고 대신 오소규모 설치해서 보완했다. 자, 성동왕 때는 그 백관장을 공표해서 백성들이 관료들이 지키는 덕목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정적을 지급했다. 이게 그래서 정적을 보통 민전이라고 보고 있죠. 민전. 그리고 이제 강릉 지방의 북쪽 경계 장성을 축성을 했고 대의적으로는 이제 그 바레와 당의 전쟁에 참여해서 이게 이제 기출문제라는데 신라와 당의 국교가 재개됐고 예전에는 좀 소원했어요. 왜냐하면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싸웠잖아요. 예, 나당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현실적으로 당나라가 신라의 그런 것들 통일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예전에 주겠다고 하는 그 실제로 뭐 당나라 땅은 아니지만 이 땅을 인정해줬죠. 그래서 이게 다해동강 이남 땅 이게 이제 폐강진 지역이에요. 폐서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폐강진을 줬다. 그래서 폐강진이 개척이 됐고요. 이 폐서 지역 출신들이 후대에 이제 뭐냐면 고려를 중심으로 한 고려를 개창할 때 주요 건국 세력들이 되죠. 이 폐강진 세력들이. 자, 그래서 폐강진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경덕왕 때 보면 자, 유교교육 강화해서 국학을 태하고 바꾸고 박사, 교수 등을 이제 유교교육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주, 군, 현의 칭호를 하나로 곤청, 중국식으로 하나 정책을 실시해서 전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계는 이제 귀족들이 너무 반발이 크니까 관료제를 폐지하고 노고를 부활했다. 이런 이제 한계도 있죠. 물론 그거에 또 다른 의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민가를 제적해서 군, 신, 민을 갖게 될 군은 부모, 부로, 신은 모로, 민은 자로, 그 의지의 허락한 관계도 이제 파악을 하는 그런 관계는 이제 있고, 그냥 유교식 원하는 호와 충으로 묶어놨다. 패키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성덕대왕 신종을 제작했고, 그 다음에 석고랑 불국사를 설립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대 이제 왕권이 무너지게 된 것은 해공왕 때야. 해공왕이 나이가 어릴 때 즉위했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소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무제를 다 같이 재정립해서 모여간 게 직조간념을 표출했고, 그 다음에 96 각간의 난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 각간은 이별차 정도 돼요. 이별차.
이별자의 별칭인데, 자, 이들이 이제 중심을 해갖고 경도와 개혁의 반발 등등 해가지고 이때 해공황 때 일어났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고 하죠.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김융의 난이 있어요. 김융의 난. 이 김융의 난은 김유신 계열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보고 있어요. 김융이 이제 김유신의 자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자, 김유신 계열은 김유신 처음에 무료왕과 손을 합쳤죠. 그래서 무료왕계의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김유신 계열이 점점 소외가 느끼게 된 거야. 소외당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해공학 때 김융의 낭으로 폭발돼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지정의 난으로 해공왕이 반란에 죽고, 아마 이게 김지정이 이제 사료상에 보면 해공왕과 좀 측근세였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 그 당시 뭐 김양상이나 이런 사람들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당해서 반란 중에 죽고, 그 성도관 김양상이 지게 되면서 중대 무료한계가 정말 깼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내무단계 넘어가죠. 내무단계는 무료한계 아니고는 다 내무단계. 왜냐면 다 내무단 핏줄에서 다 출발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을 이제 하대도 한번 정리했고요. 중대 정리했고, 하대 부분은 나중에 또 좀 한번 보기도 하죠. 다시 이제 문제 들어와서.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다음은 8세기에 신라가 서북 변경 지역을 영역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사료이다. 자, 가해 밑줄칭 결과를 가져온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 개척된 토지를 개척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신라가 나와 다의 상위에 설치한 행정구역 구체적 명칭과 그 성격의 특성을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가해 밑줄친 부분은 제가 여기 안 적어놨네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 가사조는 일단 이제 한번 사조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사신을 보내서 신라가 이제 당나라에 들어가 축하를 하고, 거기에 조소의 사죄의 말을 적었어요. 왜냐면 신라 같은 경우는 당나라와 싸워도 계속 사신을 보내서 내가 잘못했다, 넌 내가 죽일 놈이다, 이런 식의 이제 당나라한테 조소를 보내거든요. 왜냐면 당나라가 자기를 좀 용서해주고, 당나라가 이제 자신이 이긴 거를 승인하려면 어느 정도 뭔가 제스처? 좀 약간 당나라의 미신도 좀 세워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얻어 받습니다. 폐강 이남의 땅을 하사받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줄진 부분은 폐강 이남의 땅일 거야. 아마 이게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폐강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냐? 자, 이 지역은 오늘날 대동강양이죠. 원래 이제 당태종이 그 당시 김춘추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한 그 땅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것을 이제 일본 측에 당나라 땅이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원래는 당나라하고 이제 내버려진 땅인데 그걸 이제 신라가 먹는 걸 인정해주겠다,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의 사료에 보면 이제 뭐 아찬 정절이 보내어 특정 병방을 살펴 조사하겠다. 그래서 대곡성, 그 다음에 등등의 14구현 등을 설치했다.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경동왕 때 내용을 보면 이제 오곡, 후엄, 한성, 장세, 지석, 덕곡 6개 성을 쌓아서 각각 태수 임명했다.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밑줄 친 이제 폐강 이남의 땅을 이제 받는 그 사건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당나라가 이제 바대를 치려고 신라와 요청했어. 그래서 당나라 요청을 받고 수용을 해갖고 바대를 같이 이제 당나라가 같이 치죠. 그래서 그 당시 당나라가 왜 그러면 그 바대를 치려고 했는가? 그 당시 바대가 등주를 공격했어요. 등주. 그리고 등주를 공격하고 거기에 있는 자사를 죽이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 복수 차원에서 당나라의 군대를 끌고 이제 그 요동 쪽 공격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라는 그 당시 그 신라 국경선 위에서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바다 국경선 들어가는 양공 작전을 펼치게 되죠. 근데 이 작전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당나라군은 이제 마도산 전투에서 크게 패했고, 근데 신라군은 군대 입구군이 공격했지만 이게 폭풍우가 불어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 당시 물러났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당나라가 이제 신라가 이제 그 삼국통일난과 그냥 자신이 예전에 자신한테 개겼던 것들을 좀 용서해주고, 예, 그래서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 인정해주고 신라가 자신이 예전에 개겼던 항쟁했던 사실들 어느 정도 용서해주고, 또 신라에게 예전에 주겠다고 약속한 그 폐강 이남의 땅 폐강진 지역을 뭐냐면 신라가 개척한 걸 인정해 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사건은 당나라 요청을 받고 신라가 발해에 출병한 사건 733년이죠. 그 사건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은 폐강진이야. 폐강진. 그래서 폐강진은 이제 내가 지도를 잘 못 그리는데 보면 여기가 이제 임진강, 여기 예성강 있거든요. 예성강 요 부근 지역을 폐강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느 지역이죠? 항해도 일대 지역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요 위치 물어보는 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요를 패서라고 하는데, 요 패서 출신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고려를 건국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격적 특수성을 보면 국경을 방어하는 군사지역, 진이 붙었으니까 일단 군사지역이죠. 그러다가 이제 지역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개청동민까지도 투입돼요. 3인화 정책을 하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3인시켜갖고 여기에 이제 일반 군용으로 이제 설치한 행정지역 단위. 그러니까 군사지역 단위뿐만 아니라 군사진뿐만 아니라 그 당시 행정구역이었다. 일반 행정구역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자. 가와 마식이 있었던 역사의 사실 오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문제 풀어보기 전에 잠깐 이제 뭘 봐야 되냐? 일정한 정확한 연도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 보면 국각 설립 내용이 있는데 국각 설립은 언제 했죠? 신문학 2년. 네, 신문학 2년인데 682년에 있죠. 그 다음에 정정지급은 언제 했죠? 네, 성덕왕 21년. 그래서 722년에 행해졌고, 노국부원은 언제 있었죠? 예, 이거는 경덕왕 16년에 있었어요. 자, 그 독서상품과는 이제 좀 상대가 아니다, 이제 중대가 아니다, 하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요때는 이제 그 원성학 때, 예, 원성학 때. 자, 원성은 4년이니까 788년. 청해진이 개선된 것은 언제는? 이거는 흥동왕 때죠. 자, 이게 828년. 원종 예노의 난이 나는 것은 언제 때요? 진성령은 3년이죠. 그래서 횟수는 889년?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 이제 풀어보면, 자, 여기 이제 왕의 장인인 김홍돌이, 요 이름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거기 지문에 있는 이름이나 뭐 명칭도 다 외워두세요. 언젠간 튀어나올 수 있어. 야, 그래서 반란을 깼다가 붙잡혀 처형됐다. 그래서 이게 몇 년이냐? 자, 이거는 신문학 1년 때야. 그러니까 국가 설립 이전이죠. 그래서 681년. 참 초단하죠? 이렇게 1년 차이도 물어보고, 예, 신문학 1년 때 일어날 거고. 자, 그래서 틀렸죠? 이찬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켜 상대는 김영성 등이 진압했다. 요거는 언제 때이 돼요? 해공의 때이죠. 해공화 말년에. 그래서 해공화 16년. 780년이니까 자, 요게 이제 나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요거는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경당 이후니까 다에 들어가겠죠? 예, 다에 해당하죠. 예, 틀렸고 그 다음 이길찰 대공과 대하찬 김융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실패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김융이라는 존재는 누구의 후손이다 추정하고 있냐면 김유신의 후손이다 추정하고 있어요. 추정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기록이 어디 나왔냐면 이게 어디에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이제 유추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그 김유의 반란이 일어난 그 다음 달인가 그 다음에 그 김유신이 죽어 있는 김유신이 자기 무덤에 나와갖고 미충왕의 무덤으로 가요. 미충왕은 김씨 왕조의 뭐냐면 그 첫 번째 왕이죠. 그래서 가서 이제 한탄하고
나의 자손이 억울하게 죽었다. 나는 그동안 신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나는 신라를 떠나겠다. 그래서 이제 이만을 남기고 이제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듣고 이제 왕실에서는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그 뭐냐면 김유신의 그 뭐냐면 영혼을 위로해주는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볼 때 이제 김융이라는 사람은 김유신의 자손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 김융이 왜 반란을 일으켰냐? 그거는 신라 중대가 무역관계만 이제 놀고 자기가 예전에 협력도 했는데 김유신 계열을 점점 소외시켰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답이 여기 다지역인가 해공학 때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왕위 계승전에 패배했던 김우징이 그 김양등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렸다. 자, 이거는 이제 언제 때냐? 이게 김우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45대 누구야? 신무왕이야. 신문왕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흥동왕 때 죽고 흥동이 아들 없이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흥동왕이 이제 아들 없이 죽고 하니까 요 흥동이 죽은 뒤에 그 네 분이 일어나요. 네 분이.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균정계하고 그 뭐냐 사촌인 재룡계가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때 군정이 그게 김우진 아버지죠. 그 왕이 추대했지만 사촌이 재룡이 그 아버지 군정을 죽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강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김우직은 쫓겨나갖고 이제 장보에 가서 은신하죠. 근데 시왕도 자기를 도와줬던 그 매부였던 김명에 의해서 죽게 되죠. 반란에서 그 김명이 민혜왕이 되고 그래서 김우직은 이제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민혜왕을 죽인다는 명분으로 들어와서 이제 왕에 오르죠. 그리고 그에 죽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누구냐면 아까 얘기한 신무왕이고요. 신무왕이 죽은 다음 그 아들이 즉위하는데 문성왕이에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문성왕 8년에 염장을 파견해서 죽였다. 그 왜 죽였냐? 원래 이제 김우징이 이제 난을 일으킬 때 장보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면 당신의 딸을 이제 결혼하겠다. 아니면 김우징이 결혼했는지 아니면 그 자기 아들한테 결혼시키겠다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결혼을 안 했죠. 왜냐면 그 당시 반발이 많았어. 특히 이제 그 여기에는 김양등 같은 사람들이 반발 많은데 이 김양은 진골귀족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만약에 결혼을 통해서 장보고와 왕씨 연결되면 왕권이 그만큼 강화되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진골귀족들이 모의를 해서 김양을 중심으로 해서 염장을 파견해 죽였다. 근데 삼국사기에 보면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염장을 파견 죽였다고 돼 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역사가들은 장보고가 그 당시 문성왕과 연결시키려고 이제 뭐냐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자기 딸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왕실의 권한이 커지려고 했던 위협을 이걸 경계를 했던 염장 그 조정의 그 진골 세력들이 염장을 방해 죽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김우징이 이제 신무왕의 즉위 연도가 839년이야. 이 사람이 즉위 연도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이제 내용은 안 맞죠. 예, 그래서 나 시기가 아니라 청해진 개설 이후 흥동왕 이후니까 뭐냐면 마시기죠. 뒤의 시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김원창이 원성관계의 왕위 계승에 불만을 품고 지방에 반란을 일으켰다. 이건 나중에 이제 얘기할 텐데 일단은 이제 김원창이 이제 그 반란이 일으킨 것은 언제 때냐? 이거는 이제 그 횟수로 보면 현덕왕 때죠. 현덕왕 때. 현덕왕 때 이제 일으킨 거야. 현덕왕 때. 네. 그래서 현덕왕 때 14년에 일으켰어요. 14년. 그래서 882년. 네. 다번에 해당하죠. 그래서 마번이 아니라 다와 관련된 거야. 김현창이 나는 뒤에 있으니까 좀 그때 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는 것은 3번에 속하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6번 문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7번까지 8번이 이제 김현창의 날인데 자 7번 8번 풀어보기 전에 잠깐 이제 기출주의별 중에 아까쯤에 했던 하대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하대는
무효관계가 배제된 채 이제 내문관계가 이제 있죠. 내문관계는 이제 내문왕의 모든 후손들 이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효관계 제하고. 그래서 하대에 이제 일부 박씨의 왕도 3명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중에 건원한테 죽은 그 누구죠? 경혜왕도 있어요. 그리고 왕권이 쇠퇴되고 귀족세력이 분열되고 그 다음에 시중이 약화되고 권력이 이제 상대된 권력이 강화되고요. 그래서 왕기가 분지화돼. 점점 이제 왕계가 예전엔 4대도 끊었는데 3대, 2대 이렇게 나와. 그래갖고 분지화되고 그 다음에 하대가 이제 왕의 20명이 징계되는데 이게 혼란스러운 귀족 연립 정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원성왕 때 보면 아까처럼 언급한 것처럼 동성삼품과를 설치했다. 그래서 예정왕 때는 중대적 오묘제가 이제 폐지되고 하대 오묘제가 성립됐다. 예. 그래서 중대적 오묘제에서 대표적인 이제 상징으로서 이제 2명이 있죠. 한 명이 누구죠? 그쵸, 무효왕. 예, 김춘추. 예. 이 사람과 문무왕 통일시킨. 이 사람은 이제 오묘제 안에 들지 못해. 예전엔 이 사람이 꼭 필수로 들었는데 이 사람은 제사는 지는데 오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묘로 만들어가지고 제외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예장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 선조들 위초왕 이후에 그 다음에 내문왕 이후에 해갖고 3대 할아버지까지만 이렇게 뭔가 원래는 그 고조 할아버지까지 봤는데 할아버지만 안까지만 같은 할아버지를 공유한 사람들만 같은 왕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1굴로 보고 나머지 2굴로 본 거죠. 자, 현덕왕은 이제 요번에 이제 기출 문제 푼 건데 그 당시 이제 홍덕왕 때 응주도독의 김현창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김현창이. 예. 그래서 이 김현창은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오르지 못한 것을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설명하면 그 해공왕이라는 왕이 있었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입찬 김지정의 반란으로 죽게 되고 그때 그 김지정 반란을 뭐냐면 그 진압할 때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2명 있었어요. 김양상하고 그 다음에 또 김경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죽였다고 보고 있죠. 그래갖고 그 앞에 있었던 김지정이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김지정을 죽이면서 같이 해공왕도 제거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김양삼이 먼저 왕이 됐어요. 이 김양상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되냐면 원성왕이 되죠. 성동왕이 되죠. 성동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무효관계 왕통이 단절되고 범내문왕 계통이 되죠. 근데 엄민희 왕은 김양상은 이 사람은 이제 성동왕이지만 이제 내문왕기도 하지만 실제로 외척이 집안이 무효관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면 무효관계 쪽에 좀 가까워요. 이 사람은. 그래서 진정한 무효관계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은 김경신이에요. 그래서 이 김경신이 이제 그 뭐냐면 그 다음에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원성왕이 되는 거야. 예. 앞에 제가 헷갈리는데 이게 성동왕을 원성왕으로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동왕이 김양상이고 김경신 원성왕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김경신 왕이가 원래 원성이 됐는데 그 전해진 선에 보면 그 당시 이제 김주원이 그 서열상 김경신보다 더 앞서 있었다고 해요. 왕이 서열상. 그래서 김주원이 왕이가 되려고 했는데 그날 이제 그 김양상이 죽고 성동왕이 죽고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려고 이제 궁궐에 들어갔는데 그때 비가 많이 내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다리가 끊어지고 결국엔 이 사람이 이제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모여서 김경신을 왕에 추대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성왕이 됐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건 지나가는 설화기 때문에 흘러간 설화기 때문에 이걸 역사적 팩트라고 볼 수가 없고 실제로 김경신이 실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그때 이제 그 뭐 반란을 일으키든지 그래야 되는데 김원창이 근데 그때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한참 뒤에 현동왕 때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웅지 지역에서 김원창 반란을 일으켰는데 현동왕 입장을 때 상당히 뒤통수 때리는 거죠. 왜냐하면 김원창을 이 자기의 개헌은 아니지만 무효 계통이 아니지만 나름대로 존중해준다고 고위직관료라든지 저 지방 저 총독 이런데 이제 파견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몰라주고
은혜도 모르고 뭐냐면 배웅 만들각에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갖고 이제 웅진도덕에 있었던 김원창은 이 웅진은 예전에 어떤 세력들이 직결체요. 그쵸? 백제죠. 백제 유민들 끌어다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원 해가지고 했지만 왕군에 의해서 국가에 진압되고요. 그 다음에 현창의 아들이었던 김범문이 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한산주에서 그 당시 도족의 무리를 이제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진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김현창의 난과 김범무의 난 공통점이 뭐냐? 그 특징이 뭐냐? 일단은 무령관계가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내무관계 반발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은 또 뭐냐면 여기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호했죠. 그러니까 신라의 왕실 세력의 어떤 그 변천 과정이 아니라 왕권 다툼이 아니라 아예 그냥 신라 나라를 망하고 멸망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건국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때 이제 많이 지지 세력 끌어모았던 것은 지방 세력이 그만큼 강했다. 지방 세력들 입장에 볼 때는 경주가 너무 폐쇄적이야. 경주의 진골 사회가. 그러다 보니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노마처럼 이제 뭐냐면 그 자기 피정국민들을 지배층의 이론으로 막 끌어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방 세력이 좀 자기 실력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배타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김원창이 반란이 나니까 거기에 호응을 하게 된 거죠. 자기도 한번 한잔 해먹겠다고. 근데 국가 진압당하고. 그렇지만 그 지방 세력들 그 당시 호족들은 점점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는 경주에 편입시킨 것보다는 경주에 들어가서 지배층의 일원이 된 것보다는 아예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역사회 토호세력이 되고 권력화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신라 사회가 배타적이었다.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 그게 나중에 장보고를 포용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장보고를 일종의 이제 딸을 왕비로 받아들이려니까 그 진골귀족들 어떻게 그 바다 사람들 어떻게 바다 출신 그 미천한 출신을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결국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자 그다음 흥덕왕 때는 예전에 시험 문제점 장보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죠. 예, 청해진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부가 집사성을 승격을 했죠. 그때 성을 성격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처럼 중시가 시중이 된 것은 언제죠? 집사부의 장관이었던 이건 언제 때냐? 이거는 경도강 때죠. 시기가 각각 달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주요 왕들이라고 하는데 뭐 몇 개 왕을 이제 살펴봤어요. 예, 시험에 지금 나왔던 왕들은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죠.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는 녹진에 관련된 내용이야. 녹진.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사료 내용을 보고 당시에 이제 뭐냐면 상황들 유추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녹진이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녹진의 아버지가 뭐냐면 수봉이야. 수봉이고 이 간등이 이길창이야. 일기창. 일기창은 칠간등이라고 볼 수 있죠. 칠간등. 그 벼슬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냥 녹진은 이제 현동왕 10년에 집사 신앙이 되었다가 동년 14년에 왕이 아오 그 당시 수봉이 아니 수봉이 아니라 이제 그 왕의 아우였던 그 당시 왕의 아들이었던 수중이 그래서 이제 수중의 부군을 삼아서 월중에 들게 했다. 그래서 이제 달아나온 춘공이 이제 상대등이 되어 네 간에 인사를 처리하다가 이게 갑자기 왜 띠딩띠딩나? 자 처리하다가 물러나 병이 되었다. 녹진이 문병을 말하기를 공의 병은 지극히 말로서 곤칠 수가 있습니다. 목공이 짊어지는데 자 목공이 짊어지는데 예를 들었죠. 지는데 제목이 큰 것을 보아 기둥을 삼고 작은 것을 석가래 삼으며 눕힐 것과 세울 것을 각기 적당한 자리에 들어갈 것을 뒤에 큰 집을 이루어집니다. 자, 어진 재상도 정사와 행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큰 인재는 높은 간직을 주고 작은 인재는 가벼운 소용을 준다면
조정과 지방에 각 빈지가 없고 지방마다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며 상하 질서가 정해지고 평등한 자와 불투한 자가 갈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왕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말은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하다. 능력을 되게 강조하죠. 그러면 이 녹진에 대한 기동은 없지만 이 사람이 적어도 진골 출신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진골 출신이라고 얘기하면 그죠 얘기를 안 하겠죠. 능력보다는 혈통을 되게 강조하겠죠. 진골이나 혈통. 근데 이 사람은 능력을 강조했어. 그래서 학자들은 이 녹진이 이제 아버지가 7관등까지 올리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간등제를 볼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간등의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5두품 아니고 뭔가 진골도 아니고 매트품 중간에 6두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6두품. 네. 그래서 이제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춘공이 입고 와요. 신이 녹진의 말을 들으니 그 약과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일리 왕에게 아뢰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왕은 누굴까요? 왕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왕은 그 당시 자, 왕은 현동왕이죠. 예, 현동왕. 예, 그때 이제 김원청의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요 왕은 현동왕이다. 자, 이렇게 직언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기쁜인가. 부군에게도 이를 알려라 하면서 같은 해에 뭐가 일어나니까 군사를 출동해 토벌했다. 녹진이 종공하여 공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대하천이라는 간등을 주었으나 사용을 받지 않았다. 이때 대하천은 5위 간등이야. 이 대하천은 진골만이 받을 수 있는 이때부터 이렇게 커트라인 진골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육두품은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이 육두품인데도 불구하고 대하천 간등을 주려고 했는데 사용한 건 뭐냐면 받고는 싶었지만 만약 받을 경우에는 그 진골 기록 때 비판, 견제 이런 것들 두려웠던 것이야. 그래서 사용했던 거야. 예. 자, 그래서 나에 더할 것은 뭘까요? 김원창이죠. 김원창.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는.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5두품 출신의 중앙관료였다. 아니죠. 6두품 출신이야. 이제 일단 뭐냐면 그의 아버지였던 그 당시 그 수봉이 어디까지 이길창까지 올라가니까 7관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6두품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간직이에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맞춰야 되니까 진고는 아니죠. 그러니까 6두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당시 관료로 인사를 전담하는 간부의 차관이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사료에서는 그 녹진이 직사시당이라고 했죠. 직사시당은 어떤 간직이냐 하면 집사부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높은 차관급 정도 돼요. 그래서 집사부는 왕의 측근 기관으로서 국가의 기밀 사무를 담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맞지 않고 그래서 인사를 담당했던 부서는 어디야 어디일까 그 당시에 예, 여기에는 위하부하고 예부에 해당하죠. 예, 근데 이제 예부의 권한이 더 크죠. 이게 실질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간직 수행의 대가로 충령사조도 이제 받았다. 충령사조는 뭐와 관련된 관료전이야. 관료전. 근데 이 관료전은 이미 폐지됐죠. 예.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언제 폐지돼요? 경동왕 때 폐지했어요. 경동왕 때. 그래서 이제 시중 안 맞고. 그다음 중위제 적용의 대상으로 대하체는 오를 작용이 있었다. 아니죠. 중위체는 이게 뭐냐면 그 가시의 간등을 그대로 둔 채 대우만 올라가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육두품이니까 아찬까지만 올라가요. 아찬. 그래가지고 대개 2중하찬, 3중하찬, 4중하찬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대하찬의 간등 자체는 누구만 올라갈 수 있다? 그 당시 간습상 진골만 올라갈 수 있고 얘가 줬지만 사용을 하고 받지 않았던 것은 괜히 받았다가 뒤탈이 있으니까 안 받은 거죠. 예, 그 당시 간행상.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적재적소의 원칙을 건의해 헌터와 그의 아우들의 중심의 정치를 지원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이제 요 사료를 보고 유추하는 거지만 이거는 역사 문제보다는 제 생각에 수능 문제야. 그래서 그거 잘 읽어보고 뭐냐면 그 1번, 2번, 3번, 4번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풀리겠지만 5번은 배경 지식 없어도 그냥 풀 수 있는 거야. 그 내용 자체가 앞부분에 이제 예를 들고 비유를 든 걸 보고 금방 연결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자. 이 김현찬의 반란이죠. 이 김현찬의 반란. 자, 김현찬의 반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나의 아들도 뒤에 반란을 일으켰다. 예. 이거 맞죠? 이 사람이 누구죠? 김범문이죠. 김범문.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수년간 이어진 재해와 기근이 배경이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 재해와 기근도 같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3번 명주 지역을 거점하여 전국제이였다. 명주가 아니라 이 지역은 웅주죠. 웅주. 웅진 있는데, 그러니까 백제 있는 데고, 명주는 이제 어디냐면, 거기 강원도 쪽에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 명주 지역은 뭘로 유명하냐면, 그 당시 남할 여초 지역 때 고려 정부에 끝까지 한 거에도 나중에 기부한 김순신의 근거지 유명해요. 이 지역은. 자, 그 다음에 이게 틀렸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당하게 왕이 되지 못한 것을 명분으로 삼았다. 예, 맞죠? 그래갖고 이제 자기 아버지였던 그 김주원은 이제 왕이 되지 못한 것을 그 아까쯤에 설명한 것처럼 그 왕이 명분 삼아 이동한 거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호를 장안이라 정하고 건원하여 당의 연호를 쓰지 않았다. 네, 맞죠? 요거는 그래서 국호를 장안 그 다음에 당의 연호를 쓰지 않고 독자적 연호 썼죠? 병운이죠. 그 다음 신라는 국호 그 연호를 그 당나라 연호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김원창의 난을 이제 풀어봤어요. 김원창 난이 이제 나온 연도가 09년이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10년 넘어갔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있고, 자, 9번 문제 풀어보죠. 자, 9번 문제 보면, 신라대 후삼국의 분열기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보면, 신라대 모수의 한과의 주유신분은 육두품으로서 성종과 연결돼 지방세력을 연도했다. 아니죠. 예, 이거는 한과의 주요적 신분은 육두품이 아니라 호적이에요. 육두품은 원래 이제 진고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골품제 안에서 특권 계급이에요. 예, 그래서 약간 기득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육두품은 한거에 적극적이지 않고 되게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만약에 이 호족을 할 경우에는 호족의 선종과 연결해 지방세력을 연도했다. 맞고 자 2번을 보면 풍수지에서는 경주 지방의 중심에서 이뤄진 행정 조직을 거쳐서 국토를 재편성하는 데 기여했죠. 맞죠? 그래서 이 풍수지에서는 삼국시대 때 이제 중국에 도입을 해서 통일신할 때 널리 확산됐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도손이죠. 그래서 그가 쓴 사람 도손의 비기고 그래갖고 이제 도손이 왕건이 왕이 될 것이다. 개경 땅에서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경은 그 당시에는 지방이었죠. 경주에 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지방을 이제 중심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는데 큰 도움을 냈고 이거는 도선비기는 이제 도선 후대 알려진 거고 그 전에도 도선 외에도 풍수지가 많았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여러 비기들이 썼겠죠. 어떤 데는 양길이 왕이 될 것이다. 건원이 왕이 될 것이다. 등등 했지만 나머지 비기조는 없어지고 오직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 도선비기죠. 하여튼 그래갖고 뭐 각 지역의 비기들과 등장함으로써 그 경주 지역의 권위가 떨어지게 돼요. 예, 큰 역할을 하고 그러나 건원과 궁예는 지역 감정에 치우쳐 고대 사회 모순에 항거한 민중의 응징을 풀어가지 못했다. 예, 여기에 이제 구특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건원은 그 누구죠? 백제계통.
궁예는 물론 신라 왕자 출신이지만 일종의 고구려 이런 세력들을 끌어들이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민중대의 움직임을 포용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반신라적 경향 때문에, 이들의 반신라적 경향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신라는 밉지만 그래도 또 예정을 갖고 있는 예증의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호족들도 이제 신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권위가 있고, 근데 이 반신라적 경향 때문에 그들 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던, 그래서 결국에는 후삼국의 통일의 주인이 되지 못했던 그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 자리를 누가 했냐? 이거 왕건이 했죠. 왕건이. 왕건은 친신라 정책을 펼쳤고 민중들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예민 정책을 했고 등등인데, 그래서 이 왕건의 여기 내용이 있어요. 고려 태조는 노비 송남, 그러니까 예전에 억울하게 된 노비들을 뭐냐면 양민화 시켜주고요. 그다음 치민 유도라는 말 있죠. 백성들 세금을 올 때 적당히 걷다.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회에 지향하는 기층사 입구와 직결된 정책들을 포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신라대와 후삼국 분열기 사회상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신라 육두푼 역할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게 육두푼 역할이 한 3-4번 나왔어. 그래서 신라 중대에서는 종교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적 어떤 차별을 초월하려고 했고, 학문적인 노력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죠. 그래서 상당수 도당 유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빈곤과에 합격했고,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그 다음에 또 간제에 진출해서 전쟁왕권을 보좌하고 진골귀족들을 견제했다. 그래서 각부의 장관은 될 수 없어도 차관 정도 돼가지고 견제시키려고 했죠. 네, 신라대 같은 경우에는 골품제 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반신라적인 경향을 띠게 되고, 대표적인 사람이 최승호, 최원희. 최채원 같은 사람은 이제 뭐냐면 그냥 회피를 하죠. 그래서 시무 28조 올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회피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자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신라 중대 역할과 신라 하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전반 신라 중대는 그다음 전제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고요. 신라 하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그 최승호, 최원희처럼 호족과 붙은 세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치원처럼 그냥 회피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있었다. 근데 그 신라 하대 때 이제 호족과 결합을 하더라도 이들은 아까 치면처럼 그 골프는 신라 안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신라대 모술을 항거할 때 주체가 될 수가 없었어요. 호족이 주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한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신라 사대 경제 변화를 볼게요. 테마 28번. 자, 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골품 체제의 어떤 수치제의 모순이 됐고, 그 다음에 진골 그 왕위 다툼에 둘러싼 장기 항쟁으로 사회개혁 능력이 상실됐고요. 그 다음에 사두품이 평민화돼요. 그래서 통일 직후에는 통일 직후에는 이제 그 삼두품이 평민화되는데, 이때부터는 사두품이 평민화되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는 진골, 육두품, 오두품 요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경제적으로는 경제 향상과 귀족대 경제 약탈이 동시에 존재를 했고요. 경제 향상을 측면 보면 생산량 향상으로 농업 무역이 발전됐고, 농업 예성강 이북의 간척사업, 폐강진이 개척됐고,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그냥 수의시설 축조, 도당 유학생의 당의 선진 농부를 수용. 그래서 대개번 유교 그 불교남, 그 다음에 유학, 선약 이렇게 할 때 중국에서 단순히 학문만 들어온 게 아니야. 그걸 매개도 해갖고 여러 가지 농법 같은 것들이 수용되죠. 대표적인 게 성리학이 도입될 때 강낭농법도 같이 도입됐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 약탈, 면세점이 확대되고 노고이 부활되고 농장이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지방세력과 호족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이제 중앙에 진출 못했죠. 왜냐면 김씨세력들이 너무 배타적으로 노니까. 그래서 이들은 지방의 대토지 소유라는 경제력 바탕으로 해서 권력이나 무력, 그 다음에 문화적 독점력까지 갖춘 집단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성주 장군이라고 이제 호칭을 했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등장 배경을 보면 중앙의 지방 통제가 약화된 틈을 이용해서 생산 경제 발달을 토대로 세력을 쌓은 후에 독자적인 간반 조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라를 모방한, 신라 중앙 조직을 모방한 간반제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지방 문화나 지방의 이데올을 또 장악했죠. 지방학교를 건립하고 향도조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한쪽에서 이데올을 주도했고요. 육두풍과 연결됐고 성종을 후원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초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가혹한 수탈과 초적의 유혹부터 대응해서 자위조직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뭐 초적의 무리 중에 좀 크게 성장한 세력들은 뭐야? 또 그 다음에 또 호적이 돼요. 이들도. 자, 호적 세력의 유형이 다양한데 일단 예전에 토착적인 지방 세력의 촌주가 점점 성장해갖고 호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내려가서 중앙기족이 호적화되는 경우가 있죠. 군진 세력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폐강진이나 이런 세력들이 이제 헐구진, 당성진 이런 세력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해모를 통해 통해서 해상 경쟁을 가진 세력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왕건의 할아버지인 작재건 이런 사람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왕건은 상인 출신이면서도 해상무역 출신이야. 그래서 나중에 나주와 쉽게 결합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나주 정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나주 세력들이 예전부터 해상 세력이었죠. 그래서 장보고의 기틀을 이어받은 청해진의 어떤 기틀 청해진의 유산을 이어받은 해상 세력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해무역을 했고 그 대해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강화도에 있는 그런 그 왕건의 세력과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육두풍 세력은 되게 소극적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신라 사회의 혼란을 극복한 대안으로 유교 정치 이념과 가고제를 주장했고요. 자, 그래서 반신라적 성향을 가지고 호적과 결합됐다. 그리고 이제 그때 새로운 사상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뭐 풍수지설, 풍수도참이라고 하죠. 보통 도참 사상과 연결돼서 유교 정치 사상, 도교 노장 사상, 선종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반신라적인 어떤 공통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대적 성격을 벗어나 중세 성격으로 전환하는 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삼국과 통치 조직을 이제 풀어볼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